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혼인신고하려 한다. 큰아들 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딸 명희는 숨이 막힌 듯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문간에 서 있던 단아한 여인 이정희. 그녀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식탁 위에 올려졌을 때 모두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환하게 웃는 그녀. 아버지의 첫사랑 그녀였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밤이 찾아올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는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이미 식어 있었다. 장남 영호의 시선은 아버지에게 꽂혀 있었다. 그 눈빛엔 단순한 놀람이 아닌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숫자와 장부로 세상을 판단하던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노후 자금, 남은 재산, 앞으로의 간병 비용.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샘판처럼 움직였다. 아버지,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짧은 말 속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사랑이 아닌 낯선 손길이 재산 구조를 뒤흔드는 사건처럼 다가왔다. 영호는 손끝으로 수건을 움켜쥐었고 땀방울이 이마를 적셨다. 딸 명희는 손에 들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히듯 호흡이 거칠었고 장식장 속 어머니의 사진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듯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조롱처럼 느껴졌다. 엄마, 벌써 자리를 내주셔야 하나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치밀었지만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다. 울음을 삼키고 대신 입술을 앙다물었다. 체면은 명희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막내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등 위 굳은 살을 오래 바라보았다. 오래된 굳은 살은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그 손이 평생 가족을 지켜왔다는 걸 잘 알았다. 철수는 마음속에서 묻고 또 물었다. 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꺼내신 걸까? 그러나 그 질문은 목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가슴속에서 맴돌았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고민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단정한 여인이 들어섰다. 낮은 굽 신발, 남색 가디건,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 그녀의 이름은 이정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었다. 한쪽엔 미안함, 다른 한쪽엔 오래 준비해온 결심. 아버지 동수의 표정은 처음으로 편안해졌다. 그의 굳은 입꼬리가 살짝 풀리며 안도감이 번졌다. 내 마지막 길을 함께할 사람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러나 영호와 명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환영도 인정도 없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안에는 금이 갔다. 마치 오래된 벽지에 처음 생긴 작은 균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곧 퍼질 틈이 만들어졌다. 그 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동수는 정희와 함께 시장을 걸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낡은 방앗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포개졌다. 정희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동수가 멈추면 멈췄고 바라보면 함께 바라보았다. 그 조용한 태도는 공허가 아니라 배려였다. 시장 골목에는 여러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외지에서 온 여자라더라 했고 누군가는 젊어서 동네를 떠났다더라 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간병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더라 했다. 서로 모순되는 말들이지만 사람들은 더 그럴듯하게 꾸며냈다.
영호와 명희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둘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 여자가 문제다. 그들의 판단은 단단했다. 오래될수록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커질 거라고 믿었다. 철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두 사람의 보폭을 관찰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호흡,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걸음.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진 리듬 같다. 그날 저녁 형제자매 사이에는 메시지가 오갔다. 정희 씨 과거 좀 확인해봐. 기록을 모아야 해. 사람들한테 수소문해. 그들의 계획은 순식간에 목록이 되었고 목록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영호는 주민센터를 찾았다. 등본, 초본, 제적 등본. 종이 위에 낯선 주소와 낯선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명희는 병원과 간병인의 기록을 수소문했다. 지인에게 전화를 돌려 오래된 기억 조각을 모았다. 그 여자 예전에 이 동네 사람이었다던데. 간병일을 오래 했다지. 단편적인 말들이 모여 하나의 인상으로 굳어졌다. 두 사람은 확신했다. 분명 뭔가 있어. 동수는 자식들의 움직임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그는 지켜보았다. 자식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멈추는지.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가슴속에선 파도가 일고 있었다. 정희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해를 풀기보단 동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것을 택했다. 침묵은 때로 방어였고 그 방어는 자식들의 눈엔 증거로 보였다. 철수는 갈등했다. 형과 누나의 분주한 발걸음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걸 알았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옳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아버지의 방 앞에 앉았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와 무거운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등이 점점 더 굽어가는 걸 느꼈다. 결정적인 밤은 불시에 찾아왔다. 식탁 위 김치찌개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 같았다. 명희는 집안의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다. 영호는 법적 문제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나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단단함은 곧 경고가 되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울음도 화도 없었다. 다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 동수는 붙잡지 못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그릇과 각자의 오해가 얽힌 빈자리가 남았다. 그 밤 집안의 공기는 한 번 더 흔들렸다. 흔들림 속에서 자식들은 자신들의 오름을 굳혔고 동수는 깊은 한숨 속으로 더 들어갔다. 철수는 그 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먹먹했고 창밖의 바람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막내 철수는 오래 닫혀있던 다락문을 열었다. 낡은 이불과 겨울 외투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손끝에 걸렸다. 상자 안에는 빛이 바래 누렇게 변한 사진 몇 장과 접힌 엽서, 오래된 서류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남자는 20대의 박동수였고 여자는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정희였다. 엽서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동수 씨, 바람 부는 날엔 제 쪽으로 걸어오세요. 잡아드릴게요. 날짜는 1974년. 뒷면엔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파원서. 철수는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와 정희 씨가 이미 그 시절에. 그는 조심스레 엽서를 접어 다시 상자에 넣고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동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오래 묻어둔 말을 꺼냈다. 그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
집안이 반대했다. 정희도 나도 서로에게 죄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숨은 자꾸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 손 놓는 법을 배웠다. 놓으면 덜 아픈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라. 놓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철수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침묵 속엔 회한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왜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다시 재혼을 결심했는지 그 이유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미뤄둔 청춘의 마무리였다. 저녁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다. 이번에는 철수가 다락에서 꺼낸 사진과 엽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영호의 눈이 흔들렸고 명희의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정희의 미소는 거짓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사이였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전날과 같은 가디건, 같은 낮은 걸음. 그녀의 표정은 불안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들어와서. 그 말에 영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정희 씨 원하는 게 뭡니까?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 한 명입니다. 저 사람의 남은 시간을 옆에서 같이 앉아 지키는 일. 그거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진심은 충분했다. 동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이미 작성해둔 상속 분할 서류가 있었다. 자식들에게는 각각의 몫이 명확히 나눠져 있었고 상가 수익의 일부는 지역 장학회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정희의 상속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포기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동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재산은 너희들에게 다 나눠주마. 정희는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마지막을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정희는 봉투 위에 시선을 얹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고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영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저는 숫자만 보았습니다. 명희는 어머니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가가 젖었다. 엄마 미안해요. 전 질서만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형과 누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제야 긴장으로 굳어있던 가족의 공기가 풀리는 듯했다. 진실은 짧았지만 무게는 길었다. 그 무게가 이 집안의 오해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다. 마당에는 작은 상이 차려졌다. 얇게 부친 김치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고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으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정희는 국화를 다듬었고 동수는 벤치에 앉아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이 집의 공기는 오랜만에 부드러웠다. 영호는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아버지 곁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전 아버지의 시간보다 숫자를 먼저 봤습니다. 동수는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사람은 다 그렇게 큰 길부터 배운다. 큰 길만 걷다 보면 골목길을 잇는 거지. 명희는 약봉투를 꺼내 시간표를 정리했다. 그는 정희를 향해 조심스레 말했다. 정희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약 시간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같이 챙기게요. 정희의 눈가가 젖었고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덮었다. 동수는 천천히 일어나 골목길로 나섰다. 정희가 그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의 보폭은 느렸지만 꼭 맞았다. 아이들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 걸었다. 골목 끝에서 동수가 뒤돌아보았다. 그는 자식들을 향해 한마디를 남겼다. 사람은 놓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붙잡아야 남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밤이 내렸다. 집안은 고요했고 고요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안방에 불이 꺼지자 마당에 국화가 은은하게 빛났다. 철수는 문턱에 앉아 노을을 되새겼다. 이 집의 균열은 금이 아니라 틈이었구나.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든 거구나. 그날 밤 이 집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이 떠올리면 가슴 아프고 애틋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젊은 날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했던 사람,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너무 늦게야 소중함을 깨달았던 누군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70대의 아버지가 재혼을 결심하고 자식들이 반발하며 갈등하는 모습. 그 안에는 단순히 재산 싸움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세월, 말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오래 숨겨왔던 첫사랑의 그림자가 깊게 깔려 있었지요. 자식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큰아들은 숫자와 현실로, 딸은 체면과 질서로, 막내는 조용히 지켜보는 눈으로.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은 마지막 길을 함께할 따뜻한 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오래된 얼굴 하나가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때 내가 왜 그 손을 놓았을까?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더라면.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놓아버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늦게라도 붙잡는 게 전혀 늦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동수 씨처럼요. 가족이란 가까운 만큼 오해가 깊어지고 사랑한 만큼 다툼도 많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갈등, 형제 간의 유산 문제, 재혼에 대한 불편한 시선.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삶 곳곳에 여전히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 목소리를 높였던 적, 형제 자매와 재산 문제로 마음에 금이 간 적, 아니면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외로움을 외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 기억들이 조용히 떠올랐다면 아마 이 드라마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미 여러분 마음에 닿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살지 않습니다. 숫자는 셈을 돕지만 사랑은 삶을 돕습니다. 재산과 질서, 체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함께한 기억과 손끝의 온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가족과 아직 풀지 못한 오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화 한 통 미뤄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미루다 보면 그 시간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 속 아버지처럼 놓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그 말, 꼭 마음속에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 상황과 닮아 있다고 느끼신 분들, 혹은 오늘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이 있으셨던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내 집안도 그랬다. 나도 부모님과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아직 풀지 못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진솔한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라디오는 혼자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감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이면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을까요? 혹시 눈시울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의미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장 소중한 건 결국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애틋한 사람 혹은 미처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남은 밤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오늘의 큰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